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전 남편의 충격적인 이중 생활을 알고 난 뒤 이혼을 했습니다. 살면서 위기를 겪지 않고 사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 싶어 저도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 했는데 전 남편은 저 모르게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었지만 애까지 생겼다는 말에 남편을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그냥 이혼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저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나타나면서 알아서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대인 기피증까지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 남편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었죠. 회사에서도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금방 퍼졌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그 회사에 계속 다녔고 저는 이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연우 부부처럼 평범하게 살았는데 신혼 때는 누구나 그렇듯 서로 관심도 많고 잘 챙겨주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흔히 말하는 의리로 살았어요. 회사가 다르니 퇴근 시간도 달라 서로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곤 했는데 남편은 장 보는 걸 좋아해서 혼자 음식 재료를 사와서 저녁을 만들어줄 때도 많았습니다. 소라야, 지금 어디쯤이야? 도착 10분 전? 그런데 자기는 벌써 집에 온 거야? 벌써가 뭐야. 나 마트까지 다녀와서 장 보고 저녁 다 해놨어. 얼른 와. 이야, 오늘은 메뉴가 뭐야? 뭘 물어. 와서 보면 되는 걸. 알았어. 금방 갈게. 아니다. 사고 날라. 천천히 와. 내가 안 먹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남편은 정말 자상했습니다. 연애 때도 그랬지만 뭐든 다 해주려고 하니 저도 잘할 수밖에 없었죠. 본인도 회사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항상 자기 전에 발을 주물러 주거나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등 세상에 이런 남편을 만난 저는 행운이라는 생각까지 하며 살 정도였네요. 아니, 왜 나와 있어? 마중 나왔지. 저번처럼 급하게 온다고 뛰어오다 넘어지면 어떡해? 뭐야, 내가 애도 아니고. 얼른 들어가자. 오늘은 된장찌개 했는데 진짜 기가 막혀. 맛있겠다. 회사 저녁 메뉴가 별로라 안 먹고 왔는데 그러길 잘했네? 저희는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애가 없다는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따로 눈치를 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외아들이다 보니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댁에 제사가 있는 날이면 다른 친척분들도 오시는데 애는 언제 가질 거냐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님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소라야, 이리 좀 와봐. 네, 어머님, 뭐 할까요? 아니, 뭐 할 건 없고 친척들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말라고. 애는 어련히 생길까? 언제 가질 거냐는 말은 뭐하러 한다니? 암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따가 밥 다 먹고 나면 바로 일어나서 가. 알았지? 그래도 설거지랑 뒷정리는 해야죠. 여기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신경 써. 내 말 듣고 바로 일어나. 더 있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는다. 어머니는 가족들이 많이 모인 날에는 제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을 잘 아셔서인지 일부러 저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며느리인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는데 저도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결혼하면 바로 애가 생겨서 잘만 살던데 저는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동안 임신에 좋다는 보약도 지어서 먹었고 병원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들어서 안심했는데 건강한 사람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조급해지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 사랑이라는 감정도 무뎌지고 서로 각자 취미를 즐기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점점 줄었습니다. 남편도 결혼하고 5년까지는 집에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며 살림을 같이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저도 뭔가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세월 금방 가더라고요. 결혼 초에 애틋했던 감정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저희는 주말이면 밖에 나가 외식도 하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어? 어디? 저기 풍선 들고 있는 애 좀 봐. 너무 귀엽지? 응, 진짜 귀엽다. 안 되겠다. 우리 가까이 가서 보자. 남편은 밖에 나가서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보이면 이쁘다고 난리였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울거나 떼를 쓰는 모습도 귀엽게만 보였죠. 자기도 애 있었으면 좋겠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데 그게 원한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 그럼 병원 다녀볼래? 병원은 무슨, 이러다 생기겠지. 난 억지로 뭔가 하는 건 좀 별로야. 그래도 검사 받아보는 건 할 수 있지 않아? 나 실은 전에 병원 다녔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었거든. 정말? 나한테 말도 없이 언제 병원을 다녔어? 자기도 애 바라는 것 같고 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에이, 자기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자. 남편은 제가 너무 신경을 쓰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애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니 고마웠지만 하루빨리 저에게도 천사가 찾아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과 저는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하거나 싸우는 건 아니었는데 부쩍 야근하는 날도 많고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하면서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녀본 적이 있었으니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주말 출근은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오늘도 출근해? 어제 말했잖아. 이번 달에는 내내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고. 그럼 몇 시에 끝날 것 같아? 몰라. 가봐야 알아. 저녁에 영화나 볼까 했는데. 영화는 못 볼 것 같은데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보고 들어와. 나 좀 늦을 거야. 그럼 간다? 이때까지는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회사가 많았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 후 저에게 전화할 때가 많았어요. 핸드폰이 아닌 회사 전화로요. 그러니 남편이 회사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곳에 갔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이 거의 없어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7시 반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야근하면 밤 10시 넘어서 들어올 때가 많았죠. 심지어 주말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친구들도 만나고 친정에도 자주 갔습니다. 친정아빠가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반찬도 좀 만들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싶었거든요. 피곤할 텐데 집으로 가서 쉬지 뭐하러 왔어? 그냥 수영 씨도 늦는다고 해서 저녁 먹고 가려고. 몸은 좀 어때? 아빠야 똑같지.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훨씬 좋아졌어. 혼자서 동네 한 바퀴도 돌고. 다행이네.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마.
그래야지. 걱정 마. 아빠 이대로 안 무너져. 다시 전처럼 일도 하고 건강하게 지낼 거니까. 아빠는 제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 경과가 좋아서 이대로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좋아진다고 했죠. 전에는 남편도 저랑 같이 친정에 자주 왔는데 회사 일로 바빠지면서 저 혼자 아빠를 보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친정에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여보, 이번 주 일요일에 약속 있어? 글쎄, 회사에 나가봐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일요일에도? 자기도 알잖아. 원래 우리 회사 주말 출근도 하는 거. 그거야 아는데 일요일까지 출근을 했었던가? 일 생기면 나가야지. 월급쟁이가 별 수 있어? 그런데 일요일에 왜? 무슨 일 있어? 나 며칠 전에 아빠 보고 왔는데 자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쩌지. 상황 봐야 아는데. 그래 그럼. 정 안 되면 나 혼자 가지 뭐. 일찍 끝나면 갈게. 남편은 언젠가부터 매일 바빴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하고 대화도 좀 하고 싶었는데 집에 온 남편은 피곤하다며 바로 자버리거나 혼자 핸드폰을 할 때가 많았어요. 좀 수상했던 건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오곤 했죠. 또 자꾸만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손에서 핸드폰을 쥐고는 놓질 않았어요. 심지어 자려고 누웠는데도 핸드폰을 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자기야, 이 시간까지 뭘 보는 거야? 아니야. 그냥 인터넷 기사 좀 봤어. 카톡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얼른 자. 나도 피곤하다. 남편은 제가 볼 수 없는 각도로 핸드폰을 틀어서는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뺏어서 볼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람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야근을 하거나 주말 출근을 하는 날에는 회사 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당연히 믿었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고 하는 날에도 제가 전화하면 다 받았거든요. 어디서 만나든지 장소까지 다 얘기하고 나가는 사람이라서 의심이라는 걸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 밖에서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다 남편하고 같이 집에 가고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아직 회사지? 오늘 좀 늦는다고 했잖아. 나 마침 자기 회사 근처라서 시간 맞으면 데리러 갈까 하고. 뭐하러 와? 와도 한참 기다려야 돼. 그럼 기다리지 뭐. 회사 휴게실 있잖아. 너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일에 집중하겠어. 그냥 집으로 가. 저는 어떻게든 남편과 전처럼 지내보고 싶어 노력했는데 남편은 뭔가 저를 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저만 느끼는 거라서 어디다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너무 늦게 끝나는 날이면 회사 숙소에서 잔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은 편이라 숙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어요. 저도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근무 환경을 잘 알고 있어서 다른 의심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야근에 주말 출근도 모자라 회식한다고 새벽에 들어오고 또 얼마 뒤에는 퇴직하는 직원이 있어서 송별회를 해주어야 한다며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남편의 얼굴을 못 보고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모습만 봤죠. 일만 하며 사는 것도 힘든데 직원들도 챙기며 살려니 남편이 얼마나 피곤할지 걱정만 되었습니다. 벌써 출근 준비하는 거야? 요즘 회사에 문제 생겨서 바쁘다니까. 지금 새벽 6시야. 밥이라도 먹고 가지. 회사에서 먹으면 돼. 자기도 얼른 준비해서 출근해. 나 먼저 나간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지내니 부부 같다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종종 출장을 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시댁에 가려고 했어요. 친정만 신경 쓰느라 시댁에 연락도 잘 못 드린 것 같아 겸사겸사 찾아갈 생각이었죠. 글쎄 안 와도 된다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저랑 데이트해요, 어머님. 제가 밥도 사드리고 계절도 바뀌었는데 옷 한 벌 사드릴게요. 마음만 받을게. 좋은 옷 사줘도 입고 나갈 곳이 없네. 그럼 어머님 좋아하시는 족발 사서 갈까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수영이 출장 갔는데 넌 놀러 다닐 생각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하고 시간 보내고 싶어서. 아들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내가 맘 편히 어떻게 나가서 노니. 암튼 네 마음은 알겠으니까 친정에 가든 친구들을 만나든 해라. 그럼 끊는다. 예전 같으면 어머님은 제가 전화하면 참 좋아하셨는데 어머님도 이제 제 연락을 반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찾아간다고 해도 나중에 남편하고 같이 오라고 하셨고요. 이쯤 되니 저는 애가 없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애가 있었더라면 시댁에서도 반겼을 거고 남편도 집에 일찍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저 혼자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 보니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괜히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과 결혼해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거라 자신했는데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빠가 위암이 재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모의 전화를 받고는 퇴근 후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소라 왔구나. 아빠 주무셔. 고모,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제발 확실하대요? 네 아빠가 얼마 전부터 몸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다시 검사받으러 갔는데 이번에는 전이도 뗐다고 그러네. 이를 어쩌니?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빠가 혼자 지내셨는데 종종 고모가 오셔서 아빠랑 병원도 가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날 병원에서 재발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빠도 충격이 크신 듯 했습니다. 처음에 위암 진단을 받고 나서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 다시 수술은 쉽지 않다고 했대요. 전이까지 된 상태라. 무엇보다 아빠는 평소에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입에 잘 안 대시는 분이라 건강에 정말 자신하셨는데 처음 위암 진단을 받고 충격에 한동안 아무 말 못하시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수술 후 다시 전처럼 건강하게 살 거라고 하셨는데 또 재발이라니 저보다 아빠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렸어요. 뭐? 아니, 또 재발이라고? 그래서 바쁘더라도 시간 내서 아빠 보러 안 갈래? 가야지. 장인어른 상심이 크시겠네. 언제 시간 돼? 아빠 곧 입원하실 거라서. 내일 가자. 회사를 빠져서라도 갈게.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 일이 우선인 사람이었는데 아빠의 소식을 듣고 나니 당장 내일이라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간이 나는 대로 친정에 갔고 얼마 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저는 회사를 잠시 쉬고 병간호를 했습니다. 소라야, 고생이 많다. 고생은요. 아빠가 남인가?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래도 이제 간병해 쓰는 게 어때? 아직은 아니에요. 할만해요. 그런데 저 다음 주에는 잠깐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모 오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내가 병원으로 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로 보내줘. 챙겨갈게. 아빠한테 여쭤볼게요. 고마워요, 고모? 고맙긴. 다음 주에 보자. 고모는 저와 함께 아빠를 잘 챙겨주셨어요.
고모부가 정말 가정적인 분이라 고모가 이렇게 바쁘시면 집안일도 척척하시고 밥도 혼자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고모한테만 아빠를 맡길 수는 없어서 제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 아빠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도 집을 많이 비운 듯 했습니다. 제가 옷 좀 챙기려고 집에 들렀는데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는데 남편의 회사 잠바와 사원증이 안방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을 하고 나간 거였죠.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어디야? 나 엄마 집이야. 시댁은 왜? 그냥 자기도 없고 해서 엄마랑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아, 나 옷 좀 챙기려고 잠깐 집에 왔는데 집에 없길래 전화해봤어. 아버님은 좀 어떠셔? 그냥 똑같지 뭐. 식사는 잘 못하시는데. 소라야. 지금 내가 통화 길게 못해서 다시 전화할게. 미안? 남편은 시댁에 있다면서 제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좀 화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아빠만 신경 써야 해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네요. 아빠는 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급격하게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전이도 빨랐고 구토를 많이 하시면서 음식도 잘 드시지 못했습니다. 면역력도 너무 떨어진 상태라 항암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무엇보다 매일 아픈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 아빠는 우울증도 심해졌고 예민해지셨죠. 저도 참 힘들었어요. 정작 제일 속상하고 아픈 건 아빠라는 걸 알면서도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저 역시 괴로웠습니다. 아빠는 병원 생활 내내 고통스럽게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 없이 아빠가 저를 혼자 키워주셨는데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시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를 아주 철저히 속였습니다. 속은 제가 바보였지만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제가 무슨 수로 당하겠어요? 아빠 장례식장이 차려지고 남편도 제 옆에 서서 함께 지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부고 소식을 알렸고 남편 회사에서도 몇몇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그중 저와 친분이 있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힘들 때 이렇게 와서 위로해주고 하니 그래도 든든하더라고요. 거기다 저에게는 고모도 계시고 큰아빠도 계셨기 때문에 저 혼자 장례 준비를 한 게 아니어서 힘든 건 없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제가 정신줄을 놓을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고모,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다녀와. 우리 층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 기다려야 하니까 1층으로 가. 거기 화장실 크더라. 알겠어요. 저는 고모의 말대로 1층으로 내려갔고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사람들도 없어서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복잡해. 여기는 사람도 많고. 이 동네에서 여기 장례식장이 제일 커서 그래요. 그건 나도 아는데 정신없어서 어지럽다. 그런데 어머님, 수영 씨 이혼은 언제 시키실 거예요? 조용히 해.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여보. 수영이가 알아서 한댔으니까 기다려봐. 보채지 말고. 그런데 시은이는 홀몸도 아닌데 장례식장에 와도 되는 거야? 뭐 어때요? 저 수영 씨 와이프라는 사람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얼굴만 보고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너 알아서 하고 얼른 올라가 보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분명 어머님의 목소리였고 남편의 이름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혼 얘기는 뭐고 홀몸도 아니라는 건 대체 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일단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장례식장으로 올라갔고 가보니 어머님이 와 계셨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너는 자리 비우고 어디 갔었냐? 저 잠깐 화장실 좀.
난 벌써 사돈께 인사도 했다. 네가 힘들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어쩌겠어. 네, 좀 앉으세요, 어머님. 아니다. 내가 허리가 좀 아파서 미안하지만 금방 가야 돼. 병원도 예약해뒀거든.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넌 여기 있어야지. 그래, 자기가 모셔다 드려. 잠깐 자리 비우는 건데 괜찮아. 알았어. 엄마, 얼른 가세요. 저는 아까 화장실에서 들은 얘기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궁금증은 얼마 안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여직원이 장례식장에 왔는데 그 직원을 통해 의심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소라야, 상심이 크지? 바쁜데 어떻게 왔어? 아무리 바빠도 와야지. 그리고 너희 남편하고 같은 직장 다니는데 더 와봐야지. 그런데 아버님이 평소에도 몸이 안 좋으셨어? 위암이셔서 수술도 받으셨는데 결국 재발이 됐어. 저런... 힘들어도 잘 이겨내. 알았지? 그런데 저 직원은 여기에 왜 왔지? 누구? 넌 모를 거야. 너 이직한다고 회사 그만두고 나서 새로 들어온 여직원인데 친분도 없을 텐데 여긴 어떻게 왔지? 남편하고 좀 친한 거 아닐까? 부서도 완전히 다른데? 저는 느낌이 이상해서 그 여자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 여직원 이름이 어떻게 돼? 최시은. 왜? 아는 사람이야? 전 직장 동료로부터 그 여자의 이름을 듣는데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리던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시모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요. 남편과 무슨 관계인가 궁금했었는데 이제 알았죠.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혹시 저 직원 임신했어? 어떻게 알았어? 곧 결혼한다고 소문났어. 그런데 애부터 생겼다고 하더라고.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아? 그건 모르지. 저는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바람도 아니고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애가 남편의 핏줄이라면 그건 역시 용서 못할 일이었죠. 1시간 뒤 남편이 시모를 모셔다 드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여직원을 본 남편은 고개만 까딱 인사를 하고는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물어봤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 아니야? 우리 회사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친하진 않아. 그럼 여기 왜 온 거야? 보통 장례식장은 친분이 좀 있어야 오는 거 아닌가? 내가 회사에서 직급도 좀 있고 하니까 온 것 같은데. 저 여직원 홀몸 아니라던데. 글쎄 그건 내가 모르지. 이건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라면 친분도 없고 같은 부서도 아닌데 장례식장에 혼자 올 직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조의금만 따로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남편이 작정하고 저를 속이는 거였습니다. 남편도 저를 속이고 심지어 시모한테도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고 당장이라도 난리를 치고 상간녀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으나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릴 수도 없어 참았습니다. 오히려 함부로 말했다가 남편은 물론 그 상간녀한테 변명을 만드는 시간을 주는 꼴이 될 것 같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손님을 대접하며 바쁜 틈을 타 차키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차에 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 시모와 같이 차를 탔으니 둘이 무슨 대화라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소라하고 정리한다고 안 했어? 그럴 건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럼 장례만 치르고 이혼할 거지? 시은이 쟤 금방 배불러 올 텐데 어쩌려고 그래?
저도 아니까 기다려주세요. 다 생각이 있어요. 뭔데? 말을 해야 기다리지. 장인어른한테 땅이 좀 있더라고요. 땅? 몰랐는데 전에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잠깐 인사드리러 갔다가 고모님하고 말씀 나누시는 걸 들었거든요. 땅이 좀 큰가 봐요. 자식이라고는 소라뿐인데 그거 다 소라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일단 유산 상속 받고 재산 분할을 해야 저한테도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혼 안 하고 버틴 거야? 난 또 소라한테 무슨 미련 남은 줄 알았지. 미련이 어딨어요. 10년 넘게 살았는데 애도 없고 정도 없고. 그래,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부부 사이에는 애가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소라 걔는 불임 아니냐? 왜 애가 안 생겨? 모르죠. 시은이 임신한 거 보면 저한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데 온몸이 떨리고 다리가 풀려 한참을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찾는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대화 없이 살았지만 이혼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남편은 저와 헤어질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걸 알고 나니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거기다 바람 피우고 애까지 생겼다니 당장이라도 가서 남편을 때려주고 싶었네요. 그 와중에 돌아가신 아빠의 재산까지 탐내는 걸 보고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손님이 많이 와서 아예 자리 잡고 앉아 술을 마셨는데 그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와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평소 핸드폰을 손에 쥐고 절대 놓지 않았던 남편이었지만 이날은 술도 먹었고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가능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안에는 블랙박스의 대화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제 핸드폰의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 채로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상간녀와 찍은 사진도 있고 심지어 아기 초음파 사진도 있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전에 출장을 간다고 해서 그날 시댁에 가려고 했던 날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해서 서운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인사를 시켰더라고요. 남편은 출장을 아예 가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 시모는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한 거였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바람난 사실만 알았어도 놀랄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정신을 붙잡고 버텼나 싶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뒷정리를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은 어떻게 했어? 트렁크에 넣었어. 그럼 얼른 가자. 피곤하다. 그런데 어쩌지? 나 회사 좀 들려야 할 것 같은데? 회사? 내가 결제받을 게 있는데 그것만 하고 바로 오면 돼.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남편이었지만 저는 보내주었습니다. 보나마나 그 상간녀를 만나러 가는 게 분명했거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증거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호차를 타고 친정으로 갔고 아빠 물건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빠 물건을 바로 정리하고 싶지도 않아 천천히 하기로 했죠. 저녁까지 먹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쩐 일로 남편이 집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사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잠을 못 잤으니 피곤할 만도 했습니다. 거기다 바람도 피워야 했으니 더 힘들었겠죠. 저도 당장이라도 누워서 자고 싶었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가서 다시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남편은 그 상간녀를 만나고 왔습니다. 얼굴까지 제대로 찍혀 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본 그 여자가 맞았죠. 몇 년간 저를 속이며 바람을 피웠을 텐데 정작 저는 너무나 쉽게 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좀 한심스럽기도 했어요. 조금만 의심했더라면
진작에 남편의 바람을 알고 더 빨리 관계를 정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중요했죠. 저는 며칠 동안 남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며 평소처럼 회사에 나갔죠. 남편은 제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전과 달리 저에게 친한 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빠의 유산 때문이었어요. 오늘 일찍 퇴근하는데 이따가 같이 저녁 먹을까? 아니, 나 회사에서 먹고 들어갈 거야. 그래. 그럼 오랜만에 심야 영화 보러 갈래? 피곤해. 그냥 쉴래. 남편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저에게 뭔가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속셈을 다 알고 나니 남편의 이런 행동이 더 괘씸했어요. 어디까지 저러나 싶어 두고 봤는데 제가 하도 거절하고 냉랭하게 대하니 남편은 얼마 못 가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내가 전처럼 너하고 잘 지내보고 싶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너도 좀 못 이기는 척하고 알겠다고 해야지 뭐냐? 그럼 넌 내가 노력했을 때 왜 모른 척했는데? 그거야 내가 바빴으니까 그렇지. 너도 알잖아. 우리 회사 일 많이 시키는 거. 정말 그게 다야?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느라 바빴던 건 아니고? 뭐? 너 설마 내가 바람났다고 생각한 거야? 또 거짓말하게? 최시훈 몰라? 남편은 상간녀의 이름을 듣고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계속 잡아떼다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으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외로워서 그랬어. 뭐? 너랑 사이도 예전 같지 않고 사는 게 그저 그랬는데 시은이가 회사에서 잘해주길래. 너 유부남이야. 그런데 아무 여자나 잘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정상이야? 미안해. 실수했어. 정말이야. 그리고 너는 나 없어도 살겠지만 걔는 아니야. 나이도 어리고 아빠 없이 애를 혼자 어떻게 키우냐? 안 그래?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빠 없이 애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혼을 안 해주고 싶었어요. 그 상간녀가 남편 없이 혼자 힘들게 애 키우며 살길 바랬죠. 상간녀의 아이도 아빠 없이 컸으면 했고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 열이 받아 이혼은 싫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 직장으로 찾아가 그 상간녀를 불러냈어요. 그런데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남편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저기로 가서 얘기하자. 왜? 여기서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난 저 여자만 불렀는데 당신이 왜 나와? 나한테 말해. 얘가 뭘 한다고.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임신 중이야. 참. 너네 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바빠서 금방 들어가야 돼.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상간녀의 따귀를 때리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 손을 막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임산부라고! 너 시은이 때렸다가 뱃속에 애라도 잘못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날 막아? 그럼 네가 맞아! 그래서 저는 남편의 따귀를 연달아 계속 때렸고 발로 정강이도 걷어찼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 건 아는지 가만히 맞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상간녀는 발만 동동 구르며 남편을 애처롭게 쳐다보는데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이날 저는 회사 안으로 들어가 모든 사실을 다 말하고 두 사람을 더는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다녔던 직장이라 아는 사람들도 많아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변호사가 상간녀를 따로 만나는 행동은 자제하라고 했거든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여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니 남편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야,
너 나랑 계속 살 거야? 어? 말 좀 해. 이 집 주면 나랑 헤어질래? 왜? 집은 나 주고 우리 아빠 재산은 가져가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한테 재산이 있었어? 거짓말을 하려면 좀 생각하고 해. 저는 그때 핸드폰에 녹음해둔 파일을 틀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었죠. 본인 입으로 아빠의 땅에 대해서 말했으니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야, 그런데 우리가 10년 넘게 같이 살아서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해야 돼. 우리가 나눌 재산이 어디 있어? 너 나한테 돈 갖다 준 적 있냐? 내가 벌어서 내가 썼어. 집도 네가 얼마나 못했는데? 이 집 얻을 때 남은 대출금은 내가 다 갚은 거 잊었니? 심지어 너는 나랑 살면서 바람까지 피우고 애까지 만들어 왔으면서 뭐? 재산 분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재산 분할은 유책 사유랑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참 바보 같았던 게 저한테 모든 증거가 다 있는데도 끝까지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변호사를 통해 다 알아봤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대로 당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혼 소송도 했고 상간녀 소송도 했습니다. 상간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을 만난 거라고 주장했으나 회사에서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더군다나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중에서 상간녀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상당했기에 이건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는데 어떻게든 소송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매일같이 마음을 부여잡고 소송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이혼도 원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상간녀 역시 위자료 판결이 나왔어요. 그 돈은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올 걸 알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누가 주던 저는 받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이렇게 산 것도 억울한데 위자료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간녀는 회사에서 불륜녀로 소문이 났죠. 상대가 남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고요. 그런데 저는 이대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생각하고 새 인생 시작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화도 안 받아주고 문자도 차단해서 연락이 안 되니 집이고 회사고 지겹도록 찾아오더군요. 찾아온 이유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는데요. 뭐? 도와달라고? 넌 알잖아. 내가 시은이 걔 정말 순수하게 좋아해서 만난 거. 지금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정말 시은이가 가정이 있는 여자인 줄 몰랐다고. 얘기를 들어보니 상간녀는 결혼해서 남편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거기다 애까지 있었고요. 그러다 남편하고 눈이 맞아 이혼했는데 상간녀의 전 남편이 회사로 찾아와서는 남편을 찾아 상간남으로 소송한다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설마 지어낸 얘기인가 싶었는데 다 사실이었습니다. 남편 직장에 제가 아는 동료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며칠 전 크게 소란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결혼한 사실도 숨기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남편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남편은 이를 모르고 바람을 피운 겁니다. 그러다 상간녀 소송당하고 상간녀 전 남편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가니 이혼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면서 뒤늦게 소송을 건다고 했대요. 남편은 사실 그걸 모르고 바람을 피웠을 텐데 그걸 저보고 말해달랍니다. 그래야 상간남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혼도 했고 이제 남남인데다가 상간녀랑 애 낳고 잘 살 거라고 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죠. 어이없는 건 제가 애를 못 낳는다고 뒤에서 제 욕을 하던 시모도 갑자기 전화해서는 자기 아들을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진작에 시모의 전화까지 차단하지 않은 게 실수였습니다. 소라야, 나야. 무슨 일이세요? 저하고 이제 통화할 일 없으실 텐데요.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우리 그래도 한때는 사이 좋았는데. 저 김수용 씨하고 이혼했고 이제 남남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생각으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뭘 도와요?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소송당하게 생겼어. 유부녀 건드렸다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가정 있는 남자가 그러고 다녔으면 벌 받아야죠.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진작에 애 가졌으면 우리 수영이가 밖으로 돌았겠어? 뭐라고요? 애는 혼자 가져요? 우리 수영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도 생기지. 그럼 문제가 저한테 있다는 거네요? 그럼 아니야? 내가 내색을 안 했다만 긴 세월 우리 아들하고 살면서 언제쯤 손주가 생기려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 없더라. 내 생각은 안 하니? 저 병원에서 건강하다고 했고 임신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퍽이나!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그런데 왜 여태 애가 없었냐?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너한테 전화는 내 잘못이다. 독한 거. 독한 건 어머님이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고 나이 먹고 그렇게 살아요?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남았어요. 상간녀 뱃속에 있는 그 애가 정말 어머님 손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토록 바라셨으니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스토커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차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한 말은 그냥 화가 나서 홧김에 한 말이었는데 너무 소름 돋았던 건 제 말이 정말이었다는 거예요. 이혼 후 저는 집을 처분하고 아빠가 혼자 사시던 집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직장 동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알아듣게 좀 말해봐. 그 상간녀 말이야. 회사에서 잘렸거든. 잘 됐네. 그게 왜? 네 전 남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다 소문나고 그 애도 네 남편 애라고 다 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 남편 애였대. 뭐? 최 과장님이 네 전 남편하고 친하잖아.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상간녀가 애를 낳았는데 혈액형이 이상해서 검사를 다시 받았다나 봐. 그런데 전혀 아닌 거지. 알고 보니까 전 남편 자식이었고 그거 알고 니네 전 남편이 인생 망했다고 신세 한탄하더래. 몇 달 전 시모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그냥 한번 내뱉어본 말이었는데 그게 정말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내심 상간녀가 애 낳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왜 그렇게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고 지저분하게 살았는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친 꼴이잖아요. 소송만으로 만족하기엔 애가 걸렸는데 이제 그런 쓸데없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애도 없고 홀가분하게 마음 정리도 끝나서 새롭게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같이 산 세월이 참 길어서 이혼하고도 한동안 힘들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그 아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작 헤어지지 못한 게 좀 아쉬울 뿐이었죠. 지금 저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 새 가정을 꾸릴 그런 생각보다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해내면 더 좋고요. 제 인생을 위해 많은 시간을 쓰며 살고 있는데 전보다 더없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서 이만 저의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